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론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의 인력과 조직 운영,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자산관리자를 접촉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업계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안 요청서를 제시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가 제안 요청서를 그 자산관리 회사들 뭐 잠재적인 자산관리자죠. 제안 요청서를 제시를 하면 이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내용은 크게 한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그 제안서를 요약해 가지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소개하는 부분, 부동산 자산 분석, 그러니까 투자자가 제시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그 자산 분석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가장 비중이 많다,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전체 요약은 제안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한두 장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 RFP의 내용이 간략할수록 자산관리회사는 이제 간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떤 구체적으로 좀 그 제시된 요청서 내용이 적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산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안서의 분량이 또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부분, 즉 회사 소개, 인력 구성, 그리고 자산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이 전체 요약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회사 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회사에 대한 어떤 좀 오버뷰니까 계략적인 소개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의 규모,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수행 실적, 경험, 그리고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위해 작성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잘 알려진 그런 자산관리회사, 그러니까 좀 실적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자산관리회사를 접촉하고 좀 선별해가지고 제안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소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자산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속성, 그리고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 주변 부동산과의 상대적 경쟁력 및 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분석하는 것이 부동산 자산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미처 얻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제안서 전체가 좀 돋보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산관리회사의 분석 능력이 뛰어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안 요청하고 난 다음에 한 주 또는 두 주 후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1주 내지는 2주 동안의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 분석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서는 이제 리서치 팀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이 있는데요.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을 갖다 소개할 때는 운영 전략 들어가야 될 테고요. 운영 구조, 인수인계 계획, 업무 분장, 자산 관리 실적, 운영 조직, 자산 관리 비용 뭐 이런 내용을 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운영이 어려운 부동산일수록 소유자와 자산 관리자의 업무 영역 그리고 업무 범위를 세밀하게 제한해야지만 합니다. 먼저 이제 운영 전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운영 방안, 그 다음에 뭐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공사, 임차인 관리, 장단기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들의 업무를 제안을 하고요. 또 회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업무를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장 조사라든지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산 관리 자산 관리 회사의 어떤 고유한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상가 대상 부동산이 상가인데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특이한 구조를 분석해 가지고 뭐 점포 내지는 점포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운영 전략에서 이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면 좀 방만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투자자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심은 항상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운영 전략만을 제시하는 것이 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운영 구조인데요. 운영 구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을 대상 부동산에 상주시키는 직접 운영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사의 지원을 받는 비상주 인력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투자자의 요구를 좀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운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인수인계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최초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안정화시키는지와 관련된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다가 그 부동산을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 같으면은 시공사로부터 이제 인수인계 받는 업무 흐름을 상세하게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인계 시작 시점 그리고 완료 시점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관리 인력을 그대로 인수하는 방법, 또 그다음에 기존 관리 인력을 전면적으로 교체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관리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관리 인력들과 사전에 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인력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계획에는 그 오래된 상가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명도 계획도 좀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번째가 업무 분장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에서는 이제 자산 관리를 위한 그 자산 관리 회사의 여러 조직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각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직 또는 업체들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배분해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는 타 업체의 업무를 좀 분명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개시 이후에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혼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주상복합 그리고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 업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서에 따라 가지고 담당자들 전문 업체들 간의 소관 업무 그리고 지휘 체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 분장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누가 최종적인 지휘를 하는지, 최종적인 관리자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같이 좀 전문성이 강한 부문이다라고 하면 자산관리회사의 일부 조직에서 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가 별도의 전문가 또는 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투자자가 뭐 여러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광고 등의 부문을 갖다가 투자자의 업무로 명확하게 분류해야지 차후에 이제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그 운영 전략 및 업무 분장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게 자산 관리 실적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하고 동일한 유형이라든지 또는 유사한 유형의 부동산을 과거에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를 단순하게 뭐 언제 어떤 프로젝트 수행했고 또 언제 어떤 프로젝트 수행했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적인 성격 그리고 수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될 게 운영 조직입니다. 그래서 운영 조직은 현재 자산 관리회사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자산 관리에 적합한 조직 구성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사의 자산 관리회사 본사의 다양한 조직이 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좀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자산 관리 조직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관리 비용을 추계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자산 관리 비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 관리 서비스 또는 자산 관리 용역의 가격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제한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좋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자산 관리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가격이 낮은 게 바람직하다라고는 이제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서비스 질을 담보하면서 그러면서도 저기 뭐 자산 관리 비용이 또는 그 가격이 낮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그 자산 관리 서비스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안서의 경우에도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 안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질, 용역의 질 또는 용역의 어떤 양, 뭐 이런 걸 평가하는 비중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평가하지 않으면은, 비중을 부여하지 않으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그 가격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한 20% 정도 비중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또는 용역의 질이라든지 양에다가 한 80%의 비중 또는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가중평균 해가지고 또는 가중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비용은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최고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제한을 하여야 하겠죠. 그래서 자산 관리 비용은 크게 이제 인건비 그리고 자산 관리 수수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인건비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인력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그 소요되는 급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회사 본사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간접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인력 투입에 대한 급여와 간접비를 합친 게 인건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관리 수수료는 이제 업무의 성격이나 경쟁사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으면 이제 좀 안 좋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산관리 수수료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산관리 회사의 어떤 이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자산관리 수수료와 별도로 임대 수수료를 산정해 가지고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관리가 요 용역에 포함이 된다, 과업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임대 수수료도 뭐 건당 또는 이제 면적당 해가지고 이제 임대 수수료를 산정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산관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관리 수수료하고 임대 수수료 중에 자산관리 수수료는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시하고요.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 수수료에서 좀 이득을 또는 이윤을 보전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회사가 임대 수수료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대상 부동산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임대차 계약 횟수를 갖다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과의 재계약하지 않고요,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잦은 변화를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자와 자산관리 회사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임대 수수료에서 자산관리 회사가 이익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어떤 잦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 테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임대 수수료를 통한 이득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정말 임차인의 변화가 잦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평가할 때 뭔가 이제 그 저기 뭐 자산관리 서비스의 어떤 그 질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높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부동산 자산의 대상 부동산의 그 자산 가치가 좀 저하가 된다든지 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핵심 임차인, 그러니까 뭐 좀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은 좀그 다른 임차인들을 갖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주 은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이제 뭐 좀 병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 임차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핵심 임차인이 재계약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산관리 회사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가지고 기존의 핵심 임차인을 갖다가 이제 좀 쫓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자산관리 회사의 임대 수수료는 더 많아지겠죠. 자산관리 회사는 좋겠죠.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자와 자산관리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자가 자산관리 회사를 또는 자산관리자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다 보면서 잘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산관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어떤 이득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자산관리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뭐 또 자산관리 회사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상충적인 부분을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안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시행사 중에 한 군데는 그 이 제안서만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이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시행사에서 어떤 그 시행 용역을 갖다가 수주하려고 할 때 그 제안서를 갖다가 이제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그 능력 하나가 출중해가지고 주주로서의 어떤 지위 또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한번 제안서를 잘 작성을 해가지고 자산관리자 또는 뭐 시행사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이득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그분에게 제안서 한번 좀 하나만 좀 얻어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자신의 어떤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잘 노출을 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 좀 약간 그 보고서 작성 또는 제안서 작성에 관심을 갖고 그쪽을 갖다 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더불어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보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산관리자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투자자와 자산관리자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바람직한지 뭐 그런 건 이제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산관리자를 갖다 먼저 이제 접촉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제안 요청서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 회사들이 그러니까 잠재적인 자산관리자들이 제안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자산관리자를 선정을 하겠죠. 자산관리 회사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자산관리를 이제 위탁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자산관리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약서를, 그러니까 위탁관리 계약서 또는 뭐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 계약서 뭐 이것을 갖다 이제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산관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위탁관리 계약서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산관리 업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뭐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임대차 계약서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